이어서 3부 한번 세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죠. 네. 사실 최근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 자산 편입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영토가 좁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결국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리츠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 대상하기 때문에 되게 우량한 자산을 담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거.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커머셜 부동산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네, 이미 뭐 투자할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리츠가 투자할 게. 그래서 뭐 아시아를 보면 자국 자산을 중심으로 잡은 일본이 있고요. 또 해외 자산 그렇죠.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가 있는데, 결국 싱가포르 모델로 갈 거냐, 일본 모델로 갈 거냐 했을 때 우리는 한국은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네. 실제 한 상장 리츠 43개 중에 한 80% 정도가 그래도 해외 자산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수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총 44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싱가포르 자산만 들고 있는 리츠는 딱 5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 해외 자산도 있을 거고요. 그죠. 오로지 해외 자산만 갖고 있는 개수는 18개. 나머지 19개는 싱가포르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같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 44개 중에서 싱가포르 자산만 담고 있는 5개를 제외한 퍼센트지는 80%입니다. 그 5개도 조만간 뭐 어쨌든 그렇죠. 이게 저희가 계속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대표님 예를 들어서 캐펠 리츠를 듭니다. 캐펠 리츠가 원래는 싱가포르에 있는 오피스 빌딩 3개를 갖고 운영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얘가 이제 싱가포르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 개수가 6개였었죠. 근데 싱가포르 내 오피스 자산을 더 편입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펠 리츠가 어디 자산을 편입냐면 한국의 서울역 뒤에 있는 T타워를 맞습니다. 인수를 했고 호주에 있는 또 오피스 자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면서 결국은 이 캐펠 리츠는 더 이상 싱가포르만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가 아니게 된 거죠. 네. 빠지면서 이제 5개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도 이제 점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리츠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싱가포르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MLT라고 이제 메이플 트리 로지스틱 트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엠넥이라고, 이건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합병이 아직 되진 않았죠. 안 난 걸로 네, 발표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메이플 트리 노스 아시아 뭐 커머셜 커머셜 트러스트인데, 트러스트. 예. 예, 원래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홍콩, 뭐 싱가포르, 원래 노스아시아이기 때문에 네. 동북아의 그 그렇죠. 물류센터 자산들을 투자한 리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홍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그렇죠. 한국으로 확장한 그런 케이스고,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센다스의 호텔 리츠라든지 네. 뭐 그런 리츠들이 이제 한국 자산을 담고 있죠. 그렇죠. 아센다스.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저희가 매주 이제 글로벌 이제 커머셜 시장의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싱가포르 리츠가 호주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자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거의 그럴 겁니다. 네. 예, 예. 실제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리츠를 상장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모 리츠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지 간에 공모 뭐 상장을 당시 뭐 자산 5개로 1조 원 규모로 상장을 했다. 그러면 1조 원을 끝내서 내가 뭐 10년, 100년 동안 그 1조 원의 자산으로 임대 수익을 받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투자자도 원하지 않고 리츠 회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이 나중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이 자산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남는 자금으로 더 좋은 빌딩을 매입을 해서 이 총 그 리츠 상장의 그 시총 네네. 가치를 높여가면서 네. 아무래도 매력도가 떨어지는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리츠들 자산을 제외하고 트로피 에셋이라든지 트리플 A 자산을 통해서 일들을 높여주면 이 투자자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사실은 어떤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네.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려면 기존 리츠들에서 결국은 기존 주주들에게 증자를 받는다든지 은행에서 론을 빌려야 되는데 이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자산 매입을 하지만 일부 자산들은
판매도 합니다. 이제 사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가격이라든지 임대 수익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이제 니치가 성장하는 이 예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메뉴라이프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자산 4개를 가지고 2017년도에 저희 상장을 했고 상장 당시 시총은 한 8천억 원 수준으로 상장을 했는데 2년 뒤에 얘네들이 미국에 있는 오피스 자산 5개를 더 인수해서 네. 총 자산 개수는 9개, 시총은 1조 3천억 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리츠들은 대부분 그냥 있는 자산들 유동화 성격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아직 판매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뭐 나중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현재는 그냥 상장있는 리츠 그대로 가고 있고 유일하게 그걸 하지 않는 게 이제 신한알파 리츠가 조금씩 이제 자산을 매입하지만 근데 저희 싱가포르에 있는 리츠는 무조건 자산을 매입을 해서 커가는 플랜이 있어야 네네. 공모 때 자금이 모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해외 자산을 편입한 동시에 이제 이를테면 예전에 뭐 물류 리츠였다가 데이터 센터를 편입한다든지 그게 뭐 MIT 같은 경우가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원래 싱가포르는 기존에 캐펠 DC 리츠라고 네, 데이터 센터 리츠 되게 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MIT는 원래 데이터 센터는 담고 있지 않았고 예. 인더스트리얼 자산을 담고 있었지만 최근에 여기에 데이터 센터 규모가 캐펠 DC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예. 식으로 약간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또 최근에 아센다스 호텔 리츠 같은 경우에 미국의 스튜던트 하우징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변화도 또 나타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약간은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는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의문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제일 먼저 생겼는데 1960년도에 네. 처음에 미국의 리츠를 보면 대부분 복합 리츠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역도 안 가리고 뭐 주택이든 오피스든 리테일이든 다 가리지 않고 담았는데 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섹터가 지역에 특화된 리츠가 되는데 그게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읽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싱가포르를 보면 이 지역도 그렇지만 자산의 종류도 이제 오히려 역행하는 네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보통 리츠를 상장으로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오게 되면 섹터를 명확하게 하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줍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미래에셋 그 준비했던 분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네. 보면 네. 막 자산도 그렇고 지역도 중구난방이어가지고 네. 이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런 네. 얘기 하셨거든요. 이지스도 네. 뭐 같은 네. 케이스였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섹터 구별을 주고 지역이 뭐 중구난방이면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 섹터는 맞춰야 되고 지역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하게 섹터가 있었는데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리츠들이 이제 대형화가 가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의 섹터로 계속 크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츠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형화 측면에서 예, 그런 다른 섹터의 자산들을 좀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이 공모 상장 리츠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모 시장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모 대체 투자도 되게 빠르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우량 자산을 확보하기가 네. 이게 탄 섹터만 보기에는 그렇죠. 이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런 영향 때문에 저희도 2002년도부터 했을 때 명확하게 섹터와 지역을 저희가 하라고 가이드를 줬지만 네네네. 이제는 뭐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도 됐고 또 기존 리츠들이 계속 저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형화를 위해서 합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산 인수도 아까 캐피엘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아시아로만 한 지역이긴 하지만 호주 뭐 한국 자산도 편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차피 그런 이제 투자자의 트렌드도 뭐 어느 특정 그냥 섹터나 지역에서 너무 이제 클래식한 것보다는 결국은 수익을 좀 창출을 해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포커스가 좀 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리츠가 CICT인데 네. 이게 이제 커머셜 몰 트러스트와 커머셜 CCT. 그렇죠. 커머셜 네. 트러스트, 네. 캐피탈인데 커머셜 트러스트.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두 개가 합병을 한 건데 이제 그것도 섹터가 약간 달랐었고 달랐던 섹터예요.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했던 엠렉이란 것도 그렇죠. 이제 합병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지역적인 한계도 극복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한 예는 만지고 보시면 그때는 뭐 틀렸고 맞았고 네네. 이제는 맞았고 틀렸고 뭐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저희는 그런 그 환경의 변화가
투자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리츠 운용력들의 역량은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제가 2016년도 싱가포르 가서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뭐 기관들 캐피탈랜드라든지 이제 아센더스 이런 기관들도 네. 만나고 또 시티은행이나 DBS은행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리츠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낯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싱가포르인들은 되게 이걸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니까 되게 심플하다고, 맞아요. it's 심플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든 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는데 너희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려면 이 사업부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모바일 사업부나 백색 그렇죠. 가전이나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 네. 그 디스플레이도 뭐 자회사로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업부별로 어떤 경쟁 강도와 어떤 경쟁 구도를 알아야 되고 또 이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급망 이슈라는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리츠는 뭐 그 섹터에 그 건물이 잘 임차가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것만 알면 되지 그렇죠. 않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사실 그게 요즘은 조금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는 네. 좀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로컬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스폰서가 누구냐, 자산이 몇 개가 어디에 있느냐. 제일 첫 질문이 스폰서가 누구냐. 네, 네, 그게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스폰서를 네. 잘 구하는 게 네. 상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그래서 테넌트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들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너는 몇 % 배당률을 나한테 제공할 거냐. 딱 이것만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여기서 한 숫자가 틀어지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꺼려서 상장이 어려워집니다. 아,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그 일단 기어링 레이트라고 하죠. 네. 레버리지 레버리지 비율이 그나마 올라서 50%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45% 45였는데 그걸 완화해 준 거죠. 네. 그런데 여전히 그 44개 리츠 평균은 37%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이든 웬만한 나라들이 홍콩을 제외하고는 66%, 3분의 2 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좋네요. 그래 네. 이게 또 세상이 또 계속 바뀌어서 그래서 네. 상장할 당시에는 기존의 66% 정도의 레버리지를 써서 일드가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30%, 40%까지 좀 낮춰줘야지 투자들 보기에는 야 에버리지가 30%인데 니네 50% 다 쓰면은 나중에 뭐 새로운 자산 편입이라는 이거 어떻게 할래 해서 낮춰야 되거든요. 낮추는 순간 그 제공할 수 있는 배당률은 떨어지죠. 그렇죠. 수익률이 그럼 떨어지죠. 기존 거랑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그래서 이게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거래소는 이제 새로운 자산들이 이제 상장하러 올라올 때 좀 낮춰라. 근데 저쪽 아니 낮추면 수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좀 네. 토론도 하고. 똑같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좋죠. 저희가 좋죠. 그래서 이게 45%에서 50% 올릴 때도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희 내부가 아니고 저희 금융당국하고 거래소 그러니까 니츠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투자자하고 굉장히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당국은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리츠를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 코로나인데 그렇죠. 캐시플로우니까 좀 높여줘서 내가 긴급하게 좀 론을 빌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사 이런 분들은 그럼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한다. 너무 이제 레버리지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론 빌릴 때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45%의 레이트에 제한이 있었을 때 리츠 운영한 쪽에서는 10%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5%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금융당국에서는 OK를 구두를 했습니다. 지금 리츠에서 호텔 섹터 같은 건 완전히 이제 죽으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청회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공청회 때 이 자산운용사하고 그 펀드를 갖고 있는 투자자를 하는 은행들에서 반발이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좀 쿨링 메이저 기간을 갖고 나서 금융당국이 5%로 한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사실 그게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 레버리지 비율 높인 게. 왜냐하면 이게 아마 코로나 직후니까 2020년 초 정도 그런 생각하는데 네. 그때 보면 이게 어쨌든 미국도 뭐 그렇게 금융당국이 나서서 어떤 시장의 충격을 바로바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아까 저희가 다른 이제 2부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나 어떤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되게 발빠르게.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그런 걸 못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에 7년 정도 네. 살았으니까 저는 이런 게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이게 뭐 금융당국이 하는 뭐 네. 그런 거는 네. 생각을 못했는데 예. 저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니까 그런 서포트 이야기 잘 들어줍니다.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 네.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보면 이제 메뉴라이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미국 쪽에 있는 오피스 위주의 리치인 네. 거고, 근데 그 이외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물류라든지 네, 뭐 최근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만 담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상장을 했어요. 네. 네, 싱가포르 이제 AMC들이 리츠 자산을 해외 자산 편입하는 건 뭐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해외에 있는 어떤 스폰서들이 왜 굳이 굳이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뭐 성장 리츠장이 네, 큰데 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로는 이제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라이프 케이스인데 매뉴라이프가 이제 캐나다 보험사죠. 보험사고 미국의 오피스 미국에 올려도 되는 거였는데 아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뉴라이프가 저희 쪽에서 올라왔을 때 시총이 7천억 원, 8천억 원이었습니다. 자산 4개를 가지고. 네네네. 이 자산 4개에 7천억 원을 가지고는 미국에서 상장을 안 시켜줍니다. 그렇죠. 안 시켜준다기보다는 상장 주관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키워갖고 와라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상장해요. 그렇죠. 야, 너 너무 작어. 네. 저희는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그러는 매뉴라이프가 얘네가 미국에 상장하려면 계속 이걸 3호로 끌고 가면서 자산 매입을 더 하고 펀드레이징을 또 하고 해서 3조 정도는 자산을 만들어야 공모 시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3년, 4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근데 저희 SGX는 한 5천억 원 이상의 총 시총이 되면 저희는 상장이 이제 저희 상장 주관사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단 저희는 싱글 에셋은 안 됩니다. 다른 멀티 에셋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 거래소에 있는 리츠 IPO 세일즈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싱글 에셋을 담아도 우리 뭐 내년에 한 개 더 담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게 투자자가 또 싫어해. 싱글 에셋 네. 너무 이제 하나는 리스키하다 이거죠. 너무 이제 쉽게 해서 몰빵 투자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국은 싱글 에셋 리츠도 이제 상장이 되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거듭 말씀드린 투자자들이 이제 꺼려한다. 공모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뉴라이프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야, 굳이 니네가 3, 4년 기다려서 애써서 프라이빗해서 자금 모아 사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는 니네 수준이면 공모 성공한다. 네네네. 그러고 우리는 새로운 자산을 편입하기 위한 2차 시장도 크다. 아, ETF 같은? 아니요, 그러니까 ETF 아니에요. 증자라든지 네. 그쵸. 이런 거를 기존 투자자 또는 증자를 위한 투자자 풀이 많기 때문에 믿고 와라라고 해서 매뉴얼프가 저희 쪽에 왔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만에 자산을 거의 2배로 개수 및 시총을 2배로 올렸죠.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모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SGX를 찾아온다라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게 또 사모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매뉴라이프는 이제 캐나다 보험사인데 최근에 이 캐나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거점으로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 발을 들였다. 당연히 그것도 있습니다. 이 매뉴라이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얹어놓고 엑시트하고 집에 갈 생각이면 안 했겠죠. 여기서 거점을 하겠다. 그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 얘가 이제 다이와 하우스. 로지스틱스 트러스트 거기 쪽인데 얘네들이 일부에 있는 자산으로만 저희 쪽에 상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본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게 맞고. 근데 얘네는 이미 동남아시아에 다른 로지스틱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투자 설명서에도 적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 확장할 거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이와가 일본 내에 있는 로지스틱스만 가지고 하겠다면 저희 쪽에 안 왔을 겁니다. 2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래도 나라를 크로스해서 상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네가 일본에 상장을 하게 되면 JPEG 일본 거래소도 한국처럼 결국 이 동남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일본 거에서 올려야 되거든요. 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 것만 있지만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놓고 동남아든 다시 일본이든 추가 확장을 위한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로만 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일본 자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뉴라이프는 미국 자산을 그대로 편입을 하지만
더 추가를 했지만 사이즈가 작음에도 미국 현지 리츠 시장보다 공모 시장보다는 저희 쪽으로 와서 얼른 상장을 해서 2차 유상 증자를 통해서 성장하자. 다이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자산만 저희 와 있지만 일본 외 지역을 이 리츠에 편입을 시키려면 싱가포르가 훨씬 편하다라는 게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저는 한 2, 3년 전에는 이제 뭐 이때쯤이면 한 2020년, 2년 정도 되면 한국 이 운용사도 싱가포르, 한국 운용사나 기업들도 싱가포르 리츠 상장을 해놓지 않았을까. 저도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업계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1차 이제 첫 번째 회사가 좀 사실 조금 안타깝게 예, 그때는 코로나 상황 이유는 정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려웠고 두 번째 오신 이제 회사도 조금 그랬었고 그 이전에 2010년 초기가 있었었네요. 예, 롯데나 롯데나 뭐 예. 이랜드도 네, 근데 뭐 그때는 제 네. 느낌은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세 번째 회사를 찾기 위해서, 나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다 갖고 있어도, 근데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자산에 지금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의 최소 레버리지 레이쇼가 지금 거의 60% 넘어가거든요. 저희 쪽 상장을 하면은 그 나머지 돈을 다 갚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높은 일들을 가져가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상장을 하면 그냥 그대로 상장을 할 수 되죠.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해외 자산들 아직도 많이 들고 있고 그래도 어떤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도 출장 왔을 때 한 금융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산 많이 들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서포트를 할 테니 저희 쪽에서 한번 프론트가 돼주셔라. 한국 이름으로. 네. KRX를 좀 피해서 다녀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래소도 좀 이제 뭐 리츠에 대해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네. 뭐 한국도 지금 10개 이상 리츠가 상장이 됐고 네,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리츠 한국 리츠 지수도 이번에 최근에 그렇죠. 이제 한국 했고. 것만 담는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한 2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켓에서 이제 ETF 니즈가 나왔었고. 네, 그게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갔을 때 그때 싱가포르 리츠 협회장을 만났는데 네. 그때 그분이 우리 인덱스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네. 만들고 내년에 ETF 처음에 상장할 거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5년 했거든요. 맞습니다. 5년 네. 전밖에 그게 네. 안 돼. 이미 한국 거래소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한국 리츠만의 특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굳이 뭐 저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산 아니면 한국에 있는 리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저희 쪽이 정답이다, 아니 이게 롤모델이다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각 거래소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맞는 접점을 찾는 투자자 또는 리츠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맞으면은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싱가포르에 리츠 상장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